작은 엄마는 사람 살리는 귀한 의사 아니냐? 반찬 냄새 풀풀 풍기는 네 엄마랑 같아? 추석 아침,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고 7살 제 딸아이는 결국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5억의 빚을 대신 갚고 동서의 병원 개원 자금까지 대주며 묵묵히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제 몸에 밴 이 지독한 반찬 냄새가 우리 집안을 살려낸 냄새라는 걸 어머니는 꿈에도 몰랐겠죠. 쾅!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묵직한 과일 상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안과 절연합니다. 내 아내와 딸, 다신 이 집에 올 일 없을 겁니다. 분노로 하얗게 질린 남편이 제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시어머니와 동서는 제 발밑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추석 당일 아침, 낡고 비좁은 시가의 부엌은 이른 시간부터 매캐한 기름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세 굴을 모두 켜놓고 쉴 새 없이 동그랑땡을 뒤집다 보니 등줄기를 타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며칠 내내 혼자서 제사상에 올릴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느라 제 몸에서는 지독한 반찬 냄새가 빠질 줄을 몰랐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 위로 뜨거운 기름이 튀어오르며 거칠어진 제 손등을 때렸어요.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저는 묵묵히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땀과 기름을 훔쳐냈습니다. 사실 제 지갑 속에는 지난 5년간 시아버지의 빚 5억 원을 제가 따로 모은 돈으로 남편 명의 상환 계좌를 통해 매달 갚아나간 이체 내역서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해 이제는 번듯한 대형 유통업체로 성장한 제 회사가 감당해낸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시장 한쪽에서 반찬이나 팔던 며느리인 줄로만 여겼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제 거친 손은 그저 시장 바닥에서 푼돈이나 만지는 며느리의 천박한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아휴 형님, 환풍기 좀 세게 트세요. 옷에 냄새 다 배겠네. 거실 쪽에서 동서혜진의 앙칼지고 여유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본 거실의 풍경은 제가 서 있는 펄펄 끓는 부엌과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백화점에서 배달 온 최고급 한우 세트를 풀어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손에는 물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어요.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갓 내린 커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이 참으로 고상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병원을 개원할 때 들어간 자금 3억 원이 제가 익명투자금처럼 조용히 내어준 돈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얄미운 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 울컥하고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우리 장남 기죽지 않게 곁을 지켜달라는 애틋한 유언을 떠올리며 다시 프라이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7살 난 제 딸 유리가 까치발을 들고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왔어요. 엄마, 많이 더워? 아이는 까치발을 한 채 고사리 같은 손에 쥔 작은 손수건으로 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유리의 맑고 걱정스러운 눈망울을 보자 며칠간 쌓인 피로가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괜찮아, 우리 딸. 엄마 안 더워. 거실 가서 할머니랑 작은 엄마랑 텔레비전 보면서 놀고 있어. 제가 애써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이의 작은 등을 가볍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짜증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어요. 도대체 점심은 언제 먹냐? 집안에 온통 기름 냄새,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아주 머리가 다 아프다. 그 가시돋친 한마디에
거실로 향하던 유리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뒤를 획 돌더니 쿵쾅거리는 발걸음으로 거실 한가운데를 향해 당차게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조그만 허리에 양손을 딱 얹고 앙증맞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도대체 언제 쉬어요? 갑작스러운 아이의 외침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놀란 시어머니와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작은 엄마는 하루 종일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맛있는 과일만 먹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만 자꾸 냄새난다고 화내요? 우리 엄마도 힘든데.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에도 명절 내내 벌어지는 이 불공평한 상황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무섭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버릇없는 핏덩이가 어른들 일에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벼락같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 작은 엄마는 사람 살리는 귀한 의사 아니냐. 평일 내내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 보느라 진을 빼고 온 사람한테 명절에 정까지 붙이라고 해. 말문이 막힌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어딜 감히 시장 바닥에서 찌질하게 반찬 냄새 풍기는 내 엄마랑 비교를 해. 격 떨어지게. 시어머니의 입에서 기어코 넘어선 안 될 선을 넘는 폭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무자비한 막말에 충격을 받은 유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제가 부엌에서 미친 듯이 뛰어나가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애 앞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소파에 앉은 동서혜진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코웃음을 쳤어요. 형님, 애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어른 앞에서 저게 무슨 버릇 없는 짓이에요? 가뜩이나 음식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픈데 애까지 악을 쓰니 참 피곤하네요. 동서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차갑게 난도질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에 제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 밖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소리가 멈추더니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현관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 성민이었습니다. 부족한 제수용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오던 남편은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복도까지 울려 퍼진 시어머니의 막말과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고스란히 들어버린 겁니다. 남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셔 하얗게 질려 있었고 턱관절이 툭 붉어질 만큼 이를 꽉 악물고 있었어요. 성민아, 너 언제 왔니?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시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주춤주춤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양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과일 상자와 식재료 봉투를 오래된 거실 바닥을 향해 있는 힘껏 내동댕이 쳤어요. 쾅!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터져버린 포도알과 사과가 거실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남편의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오늘부로 이 집안과 절연합니다. 멋이 어째? 너 지금 미쳤냐?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내 아내와 내 딸을 벌레 취급합니까? 10년 동안 종년 부리듯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애 가슴에 대못까지 박아?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굳어버린 동서와 경악한 시어머니를 번갈아 노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아내와 딸
다신 이 집에 올 일 없을 겁니다.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가족 찾지 마십시오. 말을 마친 남편은 앞치마를 두른 채 아이를 안고 있는 제 손을 낚아채듯 단단히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이놈의 자식아 하고 발악하는 시어머니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은 채 열린 현관문을 나섰어요. 거칠고 차가운 현관문이 매몰차게 닫히는 순간 저는 10년간 지독하게 짊어지고 있던 어떤 무거운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댁에서 빠져나와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삭막하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뒷좌석을 힐끗 돌아보니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서럽게 울던 7살 유리가 눈물 자국을 단 채 지쳐 잠들어 있었어요. 운전대를 꽉 쥔 남편 성민 씨의 두 손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자책감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등 위로 굵은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오른 것을 보며 저는 말없이 제 손을 뻗어 남편의 거친 손을 가만히 겹쳐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친놈이야. 신호 대기 중이던 차가 멈춰서자 남편이 결국 핸들에 이마를 파묻고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을 위해서 어떻게 버텼는데 어머니랑 재수 씨가 당신이랑 우리 유리한테 그딴 취급을 하게 내버려뒀어. 내가 장남이라는 알량한 핑계로 당신을 10년 동안 지옥에 밀어넣었어. 죄책감에 무너져 내리는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저는 그저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제 기억은 까마득한 10년 전 신혼초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제가 처음 낡고 허름한 전통시장에서 서너 평 남짓한 반찬 가게를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바닥에서 무거운 배추통을 나르고 쉴 새 없이 불 앞에서 나물과 전을 무쳐냈어요. 고된 노동 탓에 제 머리카락과 옷깃, 심지어 손톱 밑까지 지울 수 없는 진한 기름 냄새와 마늘 냄새가 깊게 배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마치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코를 쥐어싸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곤 했어요. 아유, 진짜 집안에 웬 젓갈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해? 넌 그 옷 좀 갈아입고 들어올 수 없니? 비싼 소파에 냄새 다 배겠다.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면 시어머니의 멸시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배운 거 없이 장사나 하는 애가 손맛은 났겠지. 넌 부엌에서 하루 종일 전이나 부쳐라. 내 동서는 고상하게 의대 공부만 하던 애라 손에 물 묻히면 안 돼. 제 직업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에 남몰래 눈물을 훔친 날이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차별 속에서도 제가 도망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사람, 돌아가신 시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호통이 쏟아질 때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와 물에 퉁퉁 불어터진 제 손을 굳은 살 박인 따뜻한 손으로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고생이 참 많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내 땀방울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탈하게 돌아가는 거야. 험한 일 시켜서 애비가 미안하다.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가 제게는 이 숨막히는 시댁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자 동아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끓인 투박한 찌개를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남김없이 비워주시던 유일한 어른이셨어요. 하지만 제 유일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던 시아버지는 5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상복을 입은 남편 성민 씨는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뼈저린 죄책감에 홀로 소리 죽여 오열했어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희 가족 앞에는 청천벽력 같은 참담한 현실이 들이닥쳤습니다. 생전 시아버지께서 가족들 몰래 무리하게 벌이셨던 사업이 부도를 맞으며 남긴 무려 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빚에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낡은 집까지 담보로 묶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까지 찾아온 채권자들의 빚 독촉장에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며 쓰러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가족들이 시가 거실에 무거운 표정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은 아들 내외, 즉 동서혜진과 작은 서방님의 태도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의대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동서혜진은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팔짱을 낀 채 애써 시선을 피했어요. 형, 엄마. 우리 부부는 지금 도와줄 형편이 안 돼. 혜진이 앞으로 전문에 따고 병원 번듯하게 개원하려면 우리도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야. 엄마 집을 지키는 일은 장남인 형이 알아서 해. 작은 서방님은 매정하게 선을 그으며 아버지의 거대한 빚더미를 온전히 장남인 제 남편에게 뻔뻔하게 떠넘겼습니다. 어머니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려도 작은 서방님은 냉정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이라도 뛰어 빚을 갚겠다며 낡은 구두끈을 동여매는 남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애처로웠어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이 장남이라는 무거운 굴레에 짓눌려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을 도저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 제 작은 반찬 가게가 입소문을 타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연달아 맺으며 대형 유통업체 지원푸드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저는 캄캄한 안방에서 남편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성민이 기죽지 않게 곁을 든든히 지켜달라고 하시던 시아버지의 마지막 눈물 어린 유언이 제 가슴에 맺혀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주거래 은행의 BVIP 전담 창구를 찾아가 은밀하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점장님, 제 개인 계좌에서 성민 씨 명의의 상환 계좌로 매달 돈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계좌에서 시가 대출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1년 뒤 동서혜진이 내과 병원을 개원할 때 자금이 부족해 쩔쩔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모른 척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 돈 3억 원을 작은 서방님이 말한 익명 투자금처럼 은밀히 보태주었어요. 제가 땀 흘려번 돈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자 했던 미련할 정도로 순수했던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참으로 잔인하게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얌체 같은 작은 서방님은 그 돈의 출처를 알면서도 책임지기 싫어 얍삽하게 입을 꾹 다물었어요. 오히려 아내인 동서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백방으로 뛰어 시댁의 든든한 지원을 끌어온 양 뻔뻔하게 허세를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거대한 5억 원의 빚을 큰아들이 피 같은 월급을 쪼개어 혼자 힘겹게 갚아나가는 줄로만 철석같이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눈에 저는 빚 갚느라 등골이 휘는 큰아들 옆에서 편하게 살며 시장 바닥 반찬 냄새나 풍기는 무능하고 천박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제가 익명으로 대준 자금으로 번듯한 내과를 개원한 동서혜진은 시집안을 빛낸 눈부신 자랑거리이자 하늘 같은 존재로 떠받들어졌습니다. 우리 혜진이 덕분에 집안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내가 아주 동네에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다. 시어머니는 병원 원장이 된 동서만 끔찍이 편애하며
제 피땀 어린 희생은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 허름한 작업복을 보며 혀를 찰 때마다 그저 지갑 속 낡은 이체 내역서를 떠올리며 묵묵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키운 회사 이름조차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오해와 멸시의 굴레는 제 피땀 어린 돈을 양분 삼아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욱 견고하게 굳어져만 갔습니다. 진실을 철저히 묻어둔 채 홀로 버텨온 5년. 하지만 절연을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늘 그 미련했던 약속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절연 선언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로 성장한 지원푸드 본사 건물은 이른 시간부터 활기찬 기계 소리로 가득했어요. 작업복을 단정하게 챙겨 입은 저는 2층 대표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1층 물류 현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거대한 공장을 일구기 위해 흘렸던 피땀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치열했던 세월 속에서 저를 가장 병들게 한 것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제 가슴에 꽂아 넣은 날카로운 멸시의 칼날들이었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길을 살려드리기 위해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을 빌리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식대를 전부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그 비싼 식사 대접은 큰아들이 용돈을 아껴 마련한 것이라며 제 공로를 철저히 지워버렸습니다. 오히려 동서혜진이 약국에서 사온 5만 원짜리 흔한 비타민 영양제를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며 돈내받네 자랑하기 바빴어요. 우리 작은 며느리가 의사 아니냐? 내 건강 챙긴다고 직접 성분까지 따져서 지어온 귀한 약이다. 역시 배운 며느리가 최고야. 그날 저는 친척들 끄트머리에 앉아 투명 인간처럼 식어버린 갈비찜만 뒤적여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3년 전 겨울 어린 유리가 40도가 넘는 고열로 밤새 끙끙 앓으며 발작을 일으켰던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야근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너무나 다급했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과 의사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자는데 정말 미안해. 우리 유리가 열이 안 떨어지고 숨을 잘 못 쉬는데 어느 응급실로 가야 할지. 아, 형님. 저 내일 아침 일찍 세미나 있어서 바빠요. 애 아프면 알아서 동네 병원이나 가시지 왜 저한테 이러세요. 동서는 귀찮다는 듯 짜증을 내며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아이를 안고 눈 덮인 거리를 맨발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으며 저는 피눈물을 흘리듯 뼈저리게 다짐했어요. 이 지옥 같은 무시와 냉대를 견디는 것은 오직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제 눈물 범벅이 된 유리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알량한 약속의 끝마저 하얗게 타들어가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재무팀장에게 지시해 가져온 두꺼운 개인 지출 서류처를 펼쳤습니다. 서류의 첫 장에는 지원푸드 특별지출 원장이라는 표지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시아버지의 빚 5억 원을 갚아나간 이체 내역과 동서의 병원 개원 자금으로 들어간 기록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착취의 고리를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 할 때였어요. 마지막 이체 중단 승인란에 서명하려던 찰나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긴급 결제 회의가 잡혔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펼쳐진 장부를 책상 위에 그대로 둔 채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굳게 닫힌 대표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제 절연을 선언한 후
밤새 괴로움에 뒤척이던 남편 성민 씨가 연차를 내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온 남편은 깔끔하게 정돈된 제 넓은 대표실을 멍한 눈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매일 밤 파스 냄새를 풍기며 골아떨어지던 아내가 이렇게 거대한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남편에게는 늘 낯설고 미안한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 수익이 제 개인 돈으로 빠져 시댁빚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던 남편의 시선이 우연히 제 책상 위에 활짝 펼쳐져 있는 두꺼운 서류철에 머물렀습니다. 결제 서류인 줄 알고 무심코 시선을 돌리려던 남편은 서류 상단에 적힌 글귀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남편 자신의 이름과 동서 혜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서류지? 남편은 홀린 듯 책상 앞으로 다가가 장부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확인한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출금 내역 강지원 개인 계좌 입금 내역 조성민명의 상환 계좌. 그 옆에는 매달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제 계좌에서 남편 명의 계좌로 꼬박꼬박 들어간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자신의 쥐꼬리만 한 월급 300만 원을 제가 극도로 아껴 겨우 대출 이자만 간신히 막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부에 적힌 5억 원의 원금은 지난 5년간 제 돈이 수혈되면서 이미 거의 다 갚아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이 턱 막힌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출금 내역 강지원 개인 계좌 사용처 최혜진 내과 개원 자금 지원. 아, 남편의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서가 병원 개원 자금으로 받아 떵떵거리며 자랑하던 그 익명 투자금이 사실은 멸시받던 큰 형수의 뼈를 깎은 돈이었다는 거대한 진실과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자신이 장남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위하던 시간 동안 아내는 홀로 이 끔찍한 빚더미를 짊어지고 시댁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의 몸에서 난다고 역겨워했던 그 반찬 냄새는 벼랑 끝에 몰린 시댁을 구원하기 위해 아내가 평생을 바쳐 흘린 숭고한 피땀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장부를 쥔 남편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사무실 바닥으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거대한 희생의 무게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으악.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자신과 가족들의 추악한 무지함이 남편의 숨통을 무참히 조여왔어요. 짐승처럼 통곡하는 소리가 굳게 닫힌 대표실 문을 뚫고 복도까지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후 1층 회의를 마친 제가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바닥에 웅크려 미친 사람처럼 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고 저는 깜짝 놀라 서류철을 떨어뜨렸어요. 저를 발견한 남편이 엉금엉금 기어와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힌 제 거친 두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왜 이 미련한 짓을 당신 혼자 다 감당했어? 남편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제 손등에 비비며 아이처럼 통곡했어요. 왜 바보같이 내 이름으로 이걸 다 갚았어? 어머니가 당신을 벌레 취급할 때 차라리 내 뺨을 치고 다 당신 돈이라고 소리라도 지르지. 왜 이 지옥을 혼자서 버텼어? 저는 남편의 정수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메마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시면서 부탁하셨어. 당신 장남이라고 기죽지 않게 곁을 든든히 지켜달라고. 그게 내가 견딘 유일한 이유였어. 제 덤덤한 고백에 남편은 피를 토하듯 더 깊은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울던 남편이 마침내 충혈된 두 눈을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장 끊어. 남편이 악물린 이빨 사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부로 우리 가족은 그 집안 사람들 아니야. 이 미친 이체 당장 오늘부로 전부 다 끊어버려. 저는 제 손을 꽉 쥔 남편의 뜨거운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로써 시아버지와의 그 아프고 질겼던 약속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책상 위 인터폰을 들어주거래 은행 BVIP 전담 담당자에게 직통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지점장님, 저 강지원입니다. 제 개인 계좌에서 성민 씨 명의 상환 계좌로 들어가던 자동이체와 최혜진 원장 병원 개원 자금 관련 대납건 오늘부로 전부 중단하세요. 단 1원의 출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창밖으로 비치던 눈부신 아침 햇살이 제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10년간 저를 올가매던 거대한 족쇄가 마침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모든 대납 중단을 지시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 시어머니와 동서의 일상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평일 오후 거실 소파에 누워 한가롭게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의 집 우편함에 붉은색 도장이 찍힌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어요. 그것은 주거래 은행에서 발송한 원리금 직접 상환 및 연체 절차 안내문이었습니다. 무심코 봉투를 뜯은 시어머니는 서류에 적힌 무시무시한 문구들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조성민 명의 상환 계좌를 통해 납부되던 금액이 중단되었으므로 이번 달부터 채무자가 직접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연체가 이어질 경우 담보주택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큰아들이 꼬박꼬박 갚고 있던 돈인데 왜 갑자기 나한테 내라는 거야? 기겁한 시어머니는 불이 나게 휴대전화를 들어 남편 성민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더 이상 연결할 수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안내음뿐이었어요. 절연을 선언한 날 남편이 보란듯이 번호를 바꾸며 시댁과의 모든 연락망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사색이 된 시어머니는 서둘러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너 당장 집으로 좀 와라. 내 형이 번호도 바꾸고 잠수를 탔어. 은행에서 이제 이 돈을 나보고 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냐.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에 있는 동서혜진의 번듯한 내과 병원에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던 동서에게 병원 회계사가 다급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회계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펼쳐 동서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혜진 원장님, 병원 개원 때 들어온 익명 투자금 쪽 대납이 끊겼습니다. 이번 달부터 임대료, 장비 리스료, 대출 이자를 전부 병원에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그 말에 동서혜진은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건 우리 시댁 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돈이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래요? 하지만 회계사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그 돈을 보내던 사람은 시댁 쪽이 아니었습니다. 강지원 대표 개인 계좌에서 들어오던 돈이었습니다. 지원이요? 그게 누군데요? 지원푸드 강지원 대표님이요. 원장님 큰 동서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 순간 동서의 뇌리에 벼락이 치듯 파편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번 명절마다 냄새난다며 벌레 보듯 무시했던 자신의 큰 동서, 시장 바닥에서 반찬 장사나 한다고 비웃었던 촌스러운 강지원의 이름이었어요. 동서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누려왔던 고상하고 우아한 의사생활이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하대했던 큰 동서의 피땀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숨이 턱 막힌 동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1시간 뒤 사태를 파악한 작은 아들과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린 동서혜진이 시어머니의 집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다 망했어. 다 끝났다고. 형이 그동안 아버지 빚 갚은 거 아니었어. 그거 싹 다 큰형수 돈이었어. 형수가 우리 집 대출도 막아주고 혜진이 병원 개원 자금도 대준 거였다고. 그 폭탄 같은 선언에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시어머니의 다리가 맥없이 꺾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마룻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뭐라고? 지원이가? 그 반찬 장사나 하던 무식한 기집애가 우리 집 빚을 갚았다고? 내 형이 아니라? 형수 반찬가게가 옛날 반찬가게인 줄 알아? 전국의 매장이 수백 개가 넘는 대형회사 지원푸드 대표가 큰형수야. 엄마랑 우리가 형수 등골 빼먹고 살면서 여태 그 사람을 파출부 취급했던 거라고.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추석 아침 비좁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던 큰 며느리의 구분 등, 그리고 그 몸에서 난다고 자신이 역겨워하며 코를 막았던 지독한 반찬 냄새와 기름 냄새. 그 냄새는 천박한 시장 바닥의 냄새가 아니라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시어머니 자신과 이 집안을 살려내기 위해 큰 며느리가 살을 깎아내며 버틴 흔적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냄새를 뒤집어 쓰고 집안을 지켜준 며느리에게 자신은 격 떨어진다며 아이 앞에서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퍽퍽 내리치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순히 돈줄이 끊겨 집이 흔들리게 된 공포가 아니었어요. 은인을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았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알량한 밑바닥을 마주한 수치심이 시어머니의 온몸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옆에 주저앉은 동서혜진 역시 화려하게 꾸민 머리를 쥐어뜯으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큰 동서의 돈으로 의사 가운을 입고 허세를 부렸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전화번호를 수십 번, 수백 번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무심한 연결음만 계속될 뿐 저는 그 어떤 전화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밤새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던 세 사람은 결국 날이 밝자마자 무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밖으로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걷어차버린 그 거대한 은혜 앞에 엎드려 빌기 위해 제 회사인 지원푸드 본사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웅장한 유리문으로 장식된 지원푸드 본사 1층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활기찬 발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혜진은 그 압도적인 규모에 기가 질려 감히 보안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자신들이 벌레 보듯 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주인이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로비 구석에서 덜덜 떨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제 얼굴을 볼 용기조차 없다며 회사 주차장 차 안에서 나오지 못했고 시어머니와 혜진만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후회와 공포로 눈물을 쏟아낸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예전에 그 고상하고 오만했던 기고만장함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때 입구 회전문이 돌며 남편 성민 씨와 제가 나란히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들어오는 저를 발견한 동서 혜진의 다리가 먼저 맥없이 풀려버렸어요. 형님. 동서는 로비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체면도 잊은 채 엉금엉금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형님,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진짜 돌았었나 봐요. 제가 개원한 병원, 제가 떵떵거리며 쓰던 돈이 다 형님 피땀인 줄도 모르고 감히 제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습니다. 평생을 알량한 자존심과 허영심 하나로 살아왔던 시어머니 역시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혜진의 옆에 바짝 엎드리듯 주저앉아 제 구두코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원아, 내가 죽일년이다. 내 눈이 썩어 문드러져서 우리 집안 살려낸 기둥을 몰라봤어. 내가 무너진 우리 집안 다 먹여 살린 줄도 모르고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다오. 출근길 로비를 오가는 수많은 직원이 수군거리며 걸음을 멈추었지만 두 사람의 처절한 통곡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히 돈줄이 끊겨 당장 눈앞이 캄캄해진 절박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냄새난다, 격 떨어지는 장사치다라며 짓밟고 경멸했던 제 헌신이 아니었다면 일찌감치 무너졌을 자신들의 밑바닥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뼈저린 죄책감과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오만한 두 사람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만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처절한 사죄 앞에서도 제 마음에는 어떠한 승리감이나 통쾌함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엎드려 비는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제 두 눈은 한없이 지치고 서글프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소란을 피우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주 건조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냄새난다고 명절 밥상에 저를 앉지도 못하게 하셨던 그 역겨운 냄새요. 제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흠칫하고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빚 5억 갚느라 제가 밤낮 없이 기름 냄새 맡아가며 잠도 못 자고 찌들었던 피땀 냄새였습니다. 그 덤덤한 고백에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며 피를 토하듯 오열했어요. 미안하다 아가. 이 몹쓸 시어미가 천하의 멍청한 년이 복덩이를 몰라보고 천벌을 받을 짓을 했어. 저는 묵묵히 제 바짓단을 쥐고 있는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미련도 섞이지 않은 맑은 눈빛으로 마지막 진심을 전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민 씨 기죽지 않게 곁을 지켜달라 우셨을 때 저 그 약속 평생 가슴에 품고 가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짐승 취급해도 저는 우리 가족이니까 다 버틸 수 있었어요. 제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지만 결코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추석에
우리 유리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는 걸 본 순간 아버님과의 그 간절했던 약속도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더는 제 아이를 울리면서까지 지켜내야 할 시댁은 제게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곁에 서 있던 남편 성민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바닥에 엎드린 시어머니와 동서를 향해 혐오감이 서린 단호한 몸짓으로 방어벽을 쳤습니다. 두 분 다시는 내 아내와 딸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지원이 피땀으로 호의호식하며 산 거 평생 부끄러워하고 가슴치며 속죄하고 사세요. 남편은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보안 게이트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성민아, 지원아, 제발 하고 부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절규가 텅 빈 로비를 울렸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히는 마지막 순간 대리석 바닥에 웅크려 자신들의 손으로 걷어찬 은인과 평안을 향해 피눈물을 쏟아내는 두 사람의 비참한 실루엣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주말 오후 우리 가족의 거실입니다. 명절날 짙게 배어있던 지독한 기름 냄새 대신 은은하고 향긋한 커피 향이 집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스케치북을 펼치고 엎드려 그림을 그리는 유리를 꽉 끌어안고 그 작은 정수리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남편이 따뜻한 머그잔 2개를 들고 다가와 제 곁에 앉았어요. 그는 굳은 살이 훈장처럼 단단하게 박인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고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 많았어. 이젠 아무도 널 아프게 못해. 진짜 우리 셋만 생각하면서 살자. 남편의 따뜻한 속삭임에 유리가 배시시 웃으며 스케치북을 들어 우리 부부의 얼굴 앞으로 불쑥 내밀었습니다. 도화지 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유리의 모습이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진짜 행복해 보이지? 아이의 티 없이 맑은 웃음소리와 저를 온전히 지켜주는 남편의 든든한 눈빛. 그제야 지난 10년 동안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던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비로소 안도의 맑고 따뜻한 눈물이 뺨을 타고 툭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결국 남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굳건하고 변함없는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난 상처를 극복하고 온전한 평안의 온기를 나누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행 독촉장과 상환 안내장이 쌓인 낡은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작은 아들 내외가 서로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악다구니를 쓰고 있었어요. 평생을 며느리의 피땀에 기대 허영을 채우려던 가해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뼈저린 회한과 서로를 향한 원망 그리고 서늘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온도의 주말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10년이라는 길고 쓰라렸던 저의 미련한 헌신은 마침내 이렇게 완벽하고도 씁쓸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신들을 먹여 살린 줄도 모르고 큰 며느리의 땀 냄새를 흉보던 시어머니와 동서.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고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쏟았지만 돌아선 며느리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을 묵묵히 짊어지고 버텨낸 주인공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리치며 분노하는 대신 조용히 선을 긋고 돌아서는 주인공의 덤덤한 눈빛이 오히려 참을 수 없는 먹먹함으로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비록 10년의 상처는 깊었지만 아이의 맑은 웃음과 남편의 다짐 속에서 마침내 진짜 평안을 찾은 주인공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피땀 어린 희생과 그 긴 세월 묵묵히 견뎌온 주인공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아주는 조용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주인공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